2024년 4월 7일 새벽, 통영의 항구 도시는 여전히 폭우에 잠겨 있었습니다. 늘 중앙시장 골목을 가득 메우던 상인들의 호객 소리는 사라지고 그곳에는 섬뜩할 만큼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이 분위기 속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뒤편 주거지, 수세대에 걸쳐 장사를 이어온 가족들이 살아온 이곳은 원래 따뜻한 공동체의 심장이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은 전례 없는 비극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빗속의 밤 동안 5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웃들은 다음날 아침 익숙한 칼질 소리도 해산물 국물의 향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과 골목마다 퍼진 불안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작은 단서들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번져나온 핏자국, 공용 통로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부엌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운동화 한 짝.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남긴 도전장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도둑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재산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오직 공포만을 남기려 한 듯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잔혹하게 5가족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었을까? 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참혹한 계획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을까? 그리고 버려진 운동화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살인범이 남긴 냉혹한 경고일까?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일깨우는 경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강력반 수사팀의 여정을 따라가 보며 운동화 한 짝과 피 묻은 칼,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혀 살인자가 되어버린 한 청년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2024년 4월 7일 아침, 아직 무거운 비구름이 태양을 가리지 못한 채 남아있을 때 중앙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김상철 씨는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에게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 바다 내음과 섞인 비릿한 생선 냄새, 그리고 분주한 발걸음들. 그러나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시장은 낯설게도 고요했습니다. 김 씨는 옆집 박 씨 가족이 사는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붉은 피 한 줄기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김 씨는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급히 사람들을 불러왔고 함께 확인한 순간 또 다른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집으로 이어지는 공용 통로 한가운데 피가 묻은 부엌칼이 버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흙이 묻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의 이재훈 형사가 지휘에 나섰고 현장은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가 바깥의 많은 흔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집 주변은 좁고 어두운 골목들이 얽혀 있어 증거 수집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안쪽 현장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 저항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범인이 피해자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였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형사는 피냄새가 가득한 방 한가운데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오래된 원한이 쌓여 터진 겁니다. 시장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5가족이, 그것도 동네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참혹하게 살해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고 누구도 이 끔찍한 일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장이 봉쇄되자마자 수사팀은 3개의 조로 나뉘었다. 법의학팀, 데이터 분석팀, 그리고 지역조사팀. 각 팀은 맡은 임무가 있었고 모두 시간이 없는 싸움 속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수사가 깊어질수록 사건을 둘러싼 섬뜩한 침묵이 더욱 짙게 느껴졌다. 법의학 감정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들은 칼에 맞아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 전에 가볍게 목이 조여져 거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후 범인은 잔혹하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는 단순한 충동이 아닌 분노와 증오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피해자의 혈흔 외에는 어떠한 외부 DNA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신 감식 장비를 동원했지만 모든 단서는 막다른 길로 이어졌다. 법의학팀이 난관에 봉착한 사이 데이터 분석팀은 피해자들의 기록을 조사했다. 5가족 모두 오랜 세월 중앙시장에서 장사해온 상인들이었고 상인협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노전 배분이나 공동기금 관리 같은 주요 결정을 내려온 사람들이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상인이었고 범죄와는 무관해 보였다. 하지만 수사를 깊게 파고들자 과거의 작은 갈등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땅 소유권 분쟁, 노전 배분의 불공정, 그리고 약한 상인들을 압박했다는 소문들. 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학살을 설명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했다. 지역 조사팀은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증인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사건 당일 밤 큰 비가 쏟아져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다. 주민들은 단지 그날 밤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고만 기억했다. 비명도 이상한 소리도 없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 한복판에서 벌어진 학살이었지만 단 하나의 목격자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를 끝없는 미궁으로 몰아넣었다. 이재훈 경찰청장은 매 회의마다 긴장에 휩싸였다. 그는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여러 가설을 세워야 했다. 첫 번째 가설, 상인협회 내부의 복잡한 땅 분쟁, 누군가 권리를 빼앗기고 복수를 결심했을 가능성. 두 번째 가설, 정신 이상자가 무작위로 목표를 정하고 광란 속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그러나 철저히 선택된 5가족이 모두 협회의 핵심 인물이었기에 단순한 광인의 짓이라는 가설은 곧 의심을 받았다. 수사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보고서는 쌓여갔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젊은 형사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퍼졌다. 만약 범인이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왜 범행 후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는 걸까? 수사의 교착 상태는 날이 갈수록 길어졌다. 언론과 여론의 압박은 거세졌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수사팀은 지쳐갔고 이재훈 청장의 머릿속에는 점점 선명한 질문이 떠올랐다. 이 살인자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와 증오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모든 수사가 막다른 길에 이른 듯 보이던 순간 뜻밖의 단서가 등장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녀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들의 여자친구 이민하였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민하는 민원실 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더 이상 이 끔찍한 기억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경찰서는 즉시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게 진술을 듣게 했다. 흐느끼며 민하는 그날 비오는 밤에 우연히 시장 뒤편 주택가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진우를 보았다. 20살의 청년, 시장 근처에서 작화를 파는 상인의 아들이자 피해자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다. 그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과 공허한 눈빛은 쉽게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특히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가 맨발로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로 사건이 벌어진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다. 이 진술은 곧바로 수사팀을 긴장시켰다. 감식반은 현장에서 발견된 운동화를 다시 조사했고 그것이 박진우가 평소 신던 신발 사이즈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운동화 밑창에는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사건과 실제 인물을 직접 연결해주는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였다. 수사팀은 즉시 박진우의 기록을 조사했다. 그는 원래 대학생이었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1년 전 휴학한 상태였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뛰어났지만 여러 번 시험에 실패한 뒤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말수가 적고 사람들을 피하며 시장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이고 혼자 앉아 있곤 했다고 한다.
더 깊이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진우의 가족은 상인회에 빚을 지고 있었고 장터 회의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난과 모욕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공부 압박에 시달리던 청년이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목격했다면 그 억눌린 분노가 결국 위험한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재훈 서장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수사팀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맞닥뜨린 범인은 낯선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바로 이 시장에서 자라난 아이일 수 있다. 그는 이 집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눈에 띄지 않게 드나들 방법도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박진후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겉보기에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는 이제 사건 기록 속에서 시장 전체를 뒤덮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끝까지 몰린 젊은 영혼, 가족을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은 채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시선이 진우를 향했다. 하지만 가냘픈 20살 청년이 과연 혼자서 5가족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의 뒤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4월 9일 이민아의 진술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국과수는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보고했다.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운동화에는 일반적인 진흙 외에도 특이한 토양 입자가 묻어 있었다. 분석 결과 그 흙은 희귀 광물이 섞여 있는 토양으로 사건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한 폐 철거장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었다. 일반 주민들이 드나들 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그곳에서 박진우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재훈 경찰서장은 즉시 그 폐 철거장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 버려진 산업단지였던 이곳은 습하고 녹슨 철덩어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주변 주민들은 가끔 박진우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 홀로 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고 기억했다. 이 새로운 단서로 인해 진우가 단순히 현장 근처에 우연히 있었다는 가설은 거의 무너졌다. 그는 범행 후 은신처로 이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 무렵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진우의 어머니 박민경이 극도의 불안한 상태로 경찰서를 찾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사건 당일 이후 몰래 부엌칼을 집 뒤 창고에 숨겨두었다고 고백했다.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 옆에는 찢겨진 진우의 낙제 시험지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즉시 범인으로 몰릴까 두려워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단순히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자기 통제를 잃었을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경찰은 증거물을 압수해 감식에 붙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칼에 묻은 DNA가 피해자들과 일치한 것이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박진우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다. 하지만 이재훈 서장은 곧바로 체포하지 않았다. 그는 심리전 전략을 택했다. 경찰이 다른 용의자를 확보했다는 식으로 정보를 흘려 진우가 방심하고 실수를 드러내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전략은 곧 성과를 냈다. 특수팀이 폐 철거장을 수색하던 중 낡은 천막 아래 숨겨진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5가족의 생활 습관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고 범행 시점, 증거 인멸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심리 상태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모두를 소름 돋게 한 것은 마지막 장이었다. 거기서 진우는 마치 선언문처럼 글을 남겼다. 그는 5가족을 살해한 행위를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해방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회가 강요한 성공의 시스템에 짓눌린 패배자들의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의 눈에는 그 5가족이야말로 냉혹한 사회의 상징이었고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고 자신을 끝없는 좌절과 수치로 몰아넣은 존재였다. 이 수첩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과 압박 속에 짓눌린 한 청년의 왜곡된 선언이자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전포고였다. 무명의 대학생이었던 박진우는 이제는 한 세대의 무너진 환상을 보여주는 왜곡된 상징으로 떠올랐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수첩이 놓이자 수사팀은 침묵했다. 모두 직감했다. 이것이 범인의 심리를 해독할 열쇠이자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이제 체포작전은 단순히 사건을 종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허상의 순교자라 믿는 위험한 범죄자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임무로 바뀌었다. 2024년 4월 10일 특수수사대는 비밀리에 고철 더미가 가득한 폐기장을 포위했습니다. 어둠 속 뒤엉킨 쇠조각 사이에서 진우는 구멍난 철판 지붕 밑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도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진우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문실에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빽빽이 글자가 적힌 수첩, 피가 묻은 칼, 어머니의 진술, 그리고 DNA 감정 결과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진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죠. 저는 어머니 몰래 훔쳐둔 예비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잠드는지, 어떻게 문을 잠그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첫 번째 집은 시장 상인회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거친 숨쉬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굽히고 속삭였어요. 당신의 판결은 곧 나의 실패다. 그리고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칼을 들기 전이었죠. 진우는 집마다 들어가 어떻게 범행했는지를 세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밤을 가르며 그림자처럼 이동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신을 비웃던 익숙한 얼굴들은 깊은 잠 속에서 무력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칼은 곧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차가운 타일 바닥을 맨발로 걸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짐도 기대도 없었어요. 오직 저와 저만의 정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표정은 공허했지만 마치 일상을 이야기하듯 평온했습니다. 진우의 범행 동기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5 가족을 죽이는 행위는 그의 선언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수주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학자처럼 관찰하고 기록하며 계획했습니다. 다만 그의 연구 주제는 파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자백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왜소하고 과묵한 한 대학생이 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만큼의 증오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끝없는 입시 압박, 가정에서의 굴욕, 실패에 대한 집착이 진우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경남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할 때마다 그가 세운 살인계획의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자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울증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건의 특별히 중대한 성격 앞에서 법원은 박진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읽혀자는 순간 진우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고개를 숙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사형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해방이자 전쟁의 완수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통영 시민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5 가족을 잃은 공동체, 아들이 살인자가 된 현실에 무너진 한 어머니, 그리고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한 세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칼날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박진우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법정의 판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어두운 이면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는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실한 대학생이었고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실패, 가족이 겪어야 했던 수치, 그리고 학업과 사회에서의 극심한 압박은 결국 평범한 청년을 연쇄 살인마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영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학살 사건은 사회가 고통 속에서 무너져가는 청년들을 외면할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법의 심판 앞에서 진우는 냉혹한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양심의 심판 앞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진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기대라는 무게에 짓눌려 고립되고 실패 속에서 무너져 내리며 단 한 번의 불꽃만으로 비극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패가 곧 인생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청년이 버려질 때 무너지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이름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전해드릴 충격적인 사건들과 사회를 뒤흔드는 이야기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